1번서부터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외우고 계셔야죠. 그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네, 순서대로 다 암기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왔고 2번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우리가 회계의 기본 중에 하나가 계속기업의 공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영원하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회계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일 앞에서는 일단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중요한 항목은 통합 표시해야 하나요? 비슷한 항목을, 유사한 항목을 통합 표시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통합계정의 첫 번째로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묶으잖아요. 그죠? 왜요? 비슷한 성질의 것이니까.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통합 표시하는 거고 중요한 항목들은 다 개별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석이 보충 설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 룰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죠? 단가 결정 방법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개별법,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의, 총후 이렇게 외웠나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깝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보면 물가가 상승 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물가가 상승 중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했을 때 1일날 사온 거, 2일날 사온 거, 3일날 사온 거 3개를 사왔다. 3개를 사왔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2개를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되죠? 선입선출법은 앞에 있는 2개가 나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매출원가가 1번 플러스 2번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되고 기말재고가 3번이 기말로 남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뒤에 거서부터 나가야 되니까 2번 플러스 3번이 매출원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1번이 남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매출원가는 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 기말재고액은 누구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거고 기말재고자산은 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3번이 가장 최근이죠.
얘가 과거고 최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맞는 방법이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게 반영이 되니까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이 손익계산서에 적정한 방법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더 충실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는 내 재고자산이 나오니까 재고자산이 가장 현재 시가에 맞는 것으로 재고자산이 구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맞는 방법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무슨 법으로 해야? 후입선출법으로 해야 매출원가가 현재의 시가를 반영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다시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되고, 아시겠죠? 회계를 하시면서 회계를 안다 뭐 이런 것도 뭐 문제를 잘 푼다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리를.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과거의 단가와 현재의 단가가 서로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단가와 현재의 단가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가장 현재의 단가에 가까운 방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번이 어디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현재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얘는 기말에가 있고 3번이 얘는 매출원가에가 있으니까 3번이 가장 최근의 시가이니까 가장 최근의 시가를 반영한 방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가장 정확한 건 맞아요. 가장 정확한 건 맞는데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전체를 묶어서 계산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개별의 가격표를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방법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거. 맞죠? 수익비용 대응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절히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얘기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매출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원가가 가장 현재의 시가로 반영이 되니까 적절한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게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질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맞죠? 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곳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 지역의 토지를 재평가를 했어요. 그럼 B는 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만, 같은 분류로 있는 건데 특정한 하나만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거, A라는 토지를 재평가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다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이론 문제를 풀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해 줄 때랑 글로 볼 때가 차이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글로 다시 보면 또 어려워지고, 그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되니까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하지요. 맞죠? 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이다. 아니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 자체가 또 다른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설의 위험자산 취득 원가가 따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는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다라고 했는데 정책의 변경은 평가 방법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 적용합니다. 소급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소급법 과거부터 모두 수정이에요. 과거서부터 모두 수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정의 변경은 일단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하고 감가상각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에 그냥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거 그리고 수치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대손율,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그런데 우리가 정률법, 정액법 변경하는 건 외우셔야 해요. 이거는 원래 예전에는 정책의 변경에 있었는데 추정의 변경으로 내려와서 법이 바뀐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 외워두셔야지 되고 나머지는 대손율이 바뀐다든지 내용연수가 바뀌는 거니까 수치 데이터가 바뀐다. 얘는 전진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전진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해요. 언제서부터? 단기부터. 그 다음에 소급법은 과거를 다 고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변경이잖아요. 변경. 우리가 하던 방식을 바꾼다.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데 소급법은 옛날 것도 다 바꿔라. 전진법은 올해서부터 바꿔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이고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건 얘네들들의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무조건 뭘로 봐라? 구분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추정의 변경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 평가 방법이 바뀌면 얘는 평가 방법은 다 정책의 변경이다. 이해가 되셨죠? 선의 총후 얘네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니까 그래서 선의 총후 나오면 다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내용연수, 대손율 이렇게 두 가지는 수치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률법, 정액법 바뀌는 것은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그랬거든요. 다음의 거래로 그랬는데 그냥 저는 쉽게 찾는데 여러분들이 답 찾는 방법은 분개를 하시는 방법이에요. 분개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주당 3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기 주식을.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자기 주식 500주 300원이니까 6만원 이렇게 생기나요? 금액은 크게 의미가 별로 없고 돈이 6만원이 나갔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따가 이 중 300주는 400원에 매각하고 200주는 소각했대요. 그러면 매각했으면 내 자기 주식이 나갈 거고 자기 주식이 300주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얘가 6만원이 아니죠? 그쵸?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세요?
네, 자, 얼마예요? 15만 원인가요? 그쵸? 맞죠? 네, 15만 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300주. 그러면 자기 주식이 9만 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맞나요? 9만 원이 나가는데 400원에 처분했으니까 돈은 12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럼 우리 뭐가 생겨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게 돼요. 3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 자기 주식 6만 원은 소각했대. 맞죠?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하면 저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자본금이 없어져요. 소각을 하면 감자니까. 소각을 하면 감자니까. 자본금이 없어져요. 근데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그래서 액면이 200원이니까 자본금이 4만 원이 없어지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감자, 차, 손이 2만 원이 생기겠죠. 두 개 다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 매각했을 때, 소각했을 때.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소각하면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금액? 액면. 자기 주식은 무조건 무슨 금액? 취득원가.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은 계정 과목의 분류가 뭐에 해당해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돈은 자산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자본 조정,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그쵸? 자본 잉여금. 감자차 손은 뭐예요? 자본금은 자본금이니까. 감자차 손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그쵸?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이렇게 움직였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뭐뭐 외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차익이라고도 하고 재평가 잉여금. 이 두 가지만 외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것도 안 나오고, 그쵸? 그 다음 재평가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공짜 4번이었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원가 계산 항목은 500번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공짜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주식회사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산이 150이고 직접 노무시간은 500시간이다. 단기반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165만원이 발생하였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이거 제가 어떻게 했죠? 이쪽 옆에다 갈까요? 제조간접비 나오면 무조건 실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했죠. 맞나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연간 예상 금액은 150만 원이었고요. 그쵸?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500시간이래요. 그러면 시간당 3,000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시간당 3,000원이 나오고 제조간접비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65만 원이래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165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정도 165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3,000원씩 얼마 곱해요? 550이요? 맞나요? 550시간 곱해주면 165만원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건 최종환접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외우는 것까지 대신 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제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그랬는데 뭐 제품에 대한 게 수량으로 나오고 금액으로도 나와 있고 그러면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려볼까요? 얘도 제품, 얘도 제품. 얘는 수량으로 계산할 거고 얘는 금액으로 계산할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기초 제품 수량이 몇 개 있었어요? 5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수량은 300개.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1000개. 이렇게 된 거죠. 판매된 건 제품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그러니까 판매된 수량.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몇 개가 나와요? 800개가 완성품 수량이겠네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월초의 제품 원가는 월초의 제품 원가. 그러니까 이 500개에 해당하는 게 67,000원이더라. 그쵸? 그 다음에 월말의 제품 원가 300개에 해당하는 게 55,000원이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쵸? 매출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어진 건 제품 단위당 원가는 110원이라고 했죠. 우리는 완성품 800개인데 800개가 한 개당 110원씩이니까 88,000원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발생을 했겠죠. 맞나요? 자, 그럼 55,000원 빼니까 33,000원 더하면 10만원이네요. 딱. 빙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인데 수량으로 나타내 본 거고 얘는 금액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9번은 그냥 공짜로 준 문제인데 제가 외우시라 했어요.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퀄 제공품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누구랑 똑같다? 제공품하고 똑같다. 제공품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제공품 계정은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이 세 가지는 제품 계정에 있는 겁니다. 제품 계정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매출원가는 제품까지 가야 나온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다.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얘도 제공품 계정을 T자를 하나로 그려볼까요? 제공품 계정 수량으로 갖다 메꿀게요. 기초 제공품이 몇 개예요? 1,5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 착수 수량은 이번 달에 투입한 거예요. 아시겠죠? 착수 완성. 착수 완성. 아시겠죠? 그래서 착수 수량이 8,500개. 이번 달에 8,500개를 새롭게 신규 투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700개고 공손이 1,300개 돼요. 그러면 결국 완성품은 8,000개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기에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에요. 그러면 공손 중에는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몇 프로야? 몇 프로? 3%. 그럼 240개. 그럼 240개 빼면 비정상 공손은 106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3%라고 했으니까 완성품 수량이 8,000개니까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니까 그럼 240개가 정상. 그래 얘는 공손 수량이 1,300이니까 거기에서 정상을 빼면 나머지는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비정상 공손 수량이 1,060개. 아시겠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2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보이시나요?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화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우리는 여기에가 금액이라는 난이 있고 여기 세액이라는 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금액의 합계 금액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세액도 세액의 합계가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금액의 합계 얘가 바로 뭐예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럼 옆에 있는 세액의 합계 얘가 매출 세액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매출은 선생님 과세랑 영세가 나눠져 있는데요. 맞죠? 그래서 과세는 세액도 표시가 되고 영세는 세액이 없잖아요. 금액은 다 들어가죠. 이해가 되시나요? 매출하는 금액 다 더해라. 다 더해라. 그게 과세 표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 공급가액. 그럼 영세율 공급가액 여기로 200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부가세가 없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영세율 거래는 없고 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1,55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 원이 뭐예요? 선물용 불공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그냥 불공을 빼고 계산할게요. 불공을 빼고. 그럼 1,500에 매입이 1,500에 50만 원만큼이 있는 건가요? 1,150? 그쵸? 불공을 아예 빼고 계산하면 되니까. 어차피 넣어줬다가 다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났더니 납부 세액이 얼마가 나왔더래요? 250의 세액을 납부를 하래요. 그럼 매출 세액이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매출 세액이 400이었다는 얘기겠죠. 매출 세액이 400이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가 납부 세액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그 다음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이 400이래요. 그러면 이 위에서 400이 생겼겠네요? 어찌됐든 그러면 과표는 4천만 원이 잡혔겠네요? 맞죠? 매출세액 400이 나오려면 4천만 원이 매출이 과세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세 매출 포함하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요? 네, 4,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자체를, 부가세 신고서 자체를 이해를 조금 하고 계셔야죠. 부가세 신고서를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가 이렇게 풀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들 풀어내신 거 보면 4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엄청 많죠. 영세를 포함을 안 시켜서. 영세율이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영세율이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은 개시일 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업 개시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고, 사업을 개시를 하면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발급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2일 이내에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 2번이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가 아니라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네, 그렇게 되고요. 휴업은 저희 휴업합니다라고 그냥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폐업.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에 25일까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은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이번 달에 폐업했으면 다음 달 25일까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을 모두 몇 개인지 고르세요. 얘는 소득세법으로 가야겠네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법령에서 정한 기부니까 법정기부금이고요. 법정기부금이고,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맞습니다. 필요경비 맞고요. 그 다음에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된, 가사는 집에서 사용한 개인적인 사적 경비예요. 사적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다가 썼다? 그럼 그 돈 받아내셔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벌금. 이건 이제 기업회계 기준하고 우리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법인세법으로 가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우리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 가다가 과속카메라 단속에 찍혔어요. 회사로 벌금이 날라왔어요. 내요, 안 내요? 개인한테 내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벌금을 내요. 회사가 벌금을 내는데, 그럼 대적 과목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문과로 처리를 해요. 세금과 문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세금과 문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인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금을 낼 때는 이제 나라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부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벌과금의 형태는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이만큼이 빠지게 돼요. 비용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이익이 늘어나니까 세금은 그만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벌과금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무조건 세금과 문과로 처리하시는 게 맞지만, 기업회계 기준은 세금과 문과가 맞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급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니까 내년도 거 빼야 되겠죠. 그쵸? 네.
당연히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대손금은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얘는 필요경비가 맞고요. 그러면 나다라 3개가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영세율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지난번에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물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걸 수출이라 했죠. 그쵸? 그 수출하는 물품 자체의 물품의 내국거래 얘가 영세율이에요. 그리고 이 물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얘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수출이고요. 그런데 이 물품과 관련 없이 관련이 있던 없든 물품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려면 운임이 들어가죠. 운임에 부가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운임에도 부가세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행을 하면 대행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얘에도 부가세가 붙고 그 물품 자체에만 부가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 물품 자체만 수출할 물품 자체만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옆에 주위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들 창고에 보관을 해놨다. 보관료가 발생을 했다. 거기에도 부가세가 있을 거고 운임도 대행 수수료도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옆에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과세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게 영세율이죠. 맞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한테 제공해주는 실제 임가공 용역이니까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수출업자한테 제공해주는 영세율이고요. 국외에 공급하는 거니까 다 해외 나가는 거 무조건 다 영세율이고요.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과세입니다. 이건 옆에서 일만 대신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자소득 맞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 그랬어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맞고요. 연금저축에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일시금 그러니까 연금으로 넣고 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조금씩 계속 타는 걸 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이걸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면 연금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금소득.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연금을 부어놓고 얘를 일시금으로 탔어요. 나 그 돈 지금 너무 필요해. 한 방에 다 주세요. 연금으로 연금 형태로 타지 않고 한꺼번에 다 탔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연금을 일시 수령하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면 연금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은 보험을 넣는데 저축성이니까 나중에 내가 탈 때 돈이 더 불을 수 있죠. 그 차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어차피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많이 맞으셨나요? 자, 일단 개수들을 한번 불러봐 주실까요?